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네. 여러분들도 언더스탠딩 말고는 볼 게 없고 언더스탠딩도 여러분 말고는 별 대안이 없는 네. 외로운 사람들끼리 만나서 재밌는 이야기 주고받는 블랙데이 같은 거. 네. 네. 짜장면 같이 모여서 짜장면 먹는 방송. 언더스탠딩입니다. 예. 오늘은 자, 김현장 출동. 네. 언더스탠딩의 두 기자분이. 민원 기자 두 분이 예. 중요한 주제 하나씩 가져오셔서 네. 여러분께 유익한 이야기 해드릴 겁니다. 네. 김상훈 기자가 1교시에 나오시는데요. 네. 김상훈 1교시에는 기자는 러시아 이야기, 러시아가 원유 가격 상한제라고 하는 걸 드디어 시작을 했대요. 네. 이게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이 것 같아요. 가격 이상으로는 안 사겠다. 안 사겠다. 이 가격 이상으로는 팔지도 마라. 네. 우리는 안 산다. 이게 라는 걸 하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건지, 효과는 있는 건지 등등등. 그런 걸 좀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2교시에는 여기 아니면 물론 뉴스는 많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네. 원유 가격 상한제를 치면 네. 네이버에 뭐 한 50개 넘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잠깐 원고를 보니까 그러나 엄청 자세합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유익하고 자세하게 듣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나와 모여 계시잖아요. 예. 다른 데 없습니다. 2교시의 장순원 기자는 네. 사전 청약 제도가 네. 요즘 좀 힘이 없어지고 있다고 네. 해서 그거는 또 무슨 얘기인지 또 미국의 사전- 오피스 시장 얘기도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청자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으시겠습니다. 네. 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제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네. 어떤 신분을 밝히지 않은 어떤 분이 네. 김상훈 기자 좀 바꿔달라고 그러더군요. 왜요? 몰라요? 잘생겼다고? 아니 그냥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 없다고 그랬습니다. 기분 나빴어요. 아니 기분 스카우트에 나빴어요. 갈까 봐. 예, 네. 김상훈 기자. 김상훈 기자. 날로 팬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 원유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상한제. 제가 간단하게 제가 알고 있는 것까지 말씀드리면 네. 러시아 원유를 안 썼으면 좋겠다 이놈의 새끼들. 요거 팔아서 전쟁하잖아. 그렇지. 안 사서 쫄쫄 굶었으면 좋겠다 러시아가. 그 전에는 사지도 마 그랬잖아요. 네, 원래 그래서 안 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석유를 안 사니까 우리가 힘드네. 석유 가격 올라가고. 안 사는 건 너무했다. 그래서 사기는 사야 된다. 그 물량. 조금 뒤로 한 발 뺀 거네요. 그런데 그 물량 제값 주고 다 사주면 그게 또 러시아 전쟁 준비 자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량은 사되 가격은 굉장히 깎아서 사자. 사는 사람이 우리끼리 삼합해서 야 러시아 원유는 배럴당 60불 이상은 절대 사지 말기. 각자 그리고 감시하는 거야 우리. 요걸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하. 과연 잘 될지. 되고 있을까요? 네. 아니면 안 되고 있을까요? 요게 궁금한 거죠. 네.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쑥 빠지네요. 이진을 내려가면 됩니다. 여튼 2%가 처음에 분양가 상한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똑같은 거라고. 근데 사실 원래 목적은 예.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으니 저걸 막겠다. 러시아를 말려 죽이면 전쟁 자금이 없어져서 그 뭐랄까 이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다. 이런 목적으로 조금 야단 법석을 떨면서 이걸 도입해야 된다라고 해서 도입을 하게 된 거죠. 예. 근데 결과가 딱 나와서 봤더니 뭐 이럴 거면 왜 이렇게 야단 법석을 떨었느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말 그대로 가격 규제 이상 이하도 아닌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예.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일단 12월 5일부로 미국이랑 유럽연합, 그다음에 G7, 호주 얘네들을 가입국으로 하는 가격 상한 연합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담합의 주체. 그렇죠. 담합의 주체. 예. 그래서 이 연합국들이 그 60달러, 그러니까 러시아산 원유는 해상으로 이렇게 그 거래가 되는 원유는 60달러로 딱 묶겠다. 60달러로 딱 묶어놓고 이 60달러를 지키지 않는 나라들. 예를 들면 여기 연합에 가입하지 않는 나라들은 일단 예. 기본적으로 니네들은 60달러라고 하는 상한선을 지키지 않는 걸로 우리가 원칙적으로 간주를 하겠어. 네. 아, 예. 그리고 니네들이 지켰다고 하는 걸 증명을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0달러 넘게 가격 돈을 주고 샀다. 예. 그러면
이 그 연합국들이 보통 그 원유를 거래를 할 때는 중간에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있어요. 예를 들면 원유를 구매할 때 돈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첫 번째 금융회사가 끼고 그 다음에 운송회사, 선박회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 그다음 이 보험사가 다시 보험을 두는 재보험회사. 이 시장이 있는데 이 중간 서비스 시장의 90%를 이 연합국이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중간에 있는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얘네는 원유를 수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말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합은 만약에 60불 이상 배럴당 60불 이상 줬다가 걸리면 여러 서비스들을 못 받아서 너희들은 원유 수입 못 하게 된다.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일 궁금한 건 아마도 네. 이게 다들 궁금할 거예요. 러시아는 석유를 팔고 싶잖아요. 맞습니다. 비싸게 팔고 싶잖아요. 한 7, 80불로. 뭐 비싸게 팔면 좋겠지만 꼭 비싸게 팔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뭐 증거들이 조금 그래요? 있기는 해요. 그래도 60불에 파는 것보단 70불에 파는 게 좋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70불만 해도 국제 가격보단 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번호표 뽑고 나도 60불에 사야지라고 기다리는 것보단 헤이 러시아 새치기 컴온. 새치기. 내가 68불 줄게. 어. 나한테 먼저 보내. 그럼 러시아도 오케이. 어. 나도 땡큐. 네. 그래서 그 대신 우리는 60불에 거래했다고 하자. 그래야 보험도 되니까. 그래서 오케이. 뭐 자식 뭐 좀 안 해. 이런 거래가 당연히 성인들이라면 하는데 네. 이거를 어떻게 잡아내려고 이걸 하는지 일단은 그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100% 완벽한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네.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있는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마지막에 있는 재보험사가 내 보험사에게 먼저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니네 그 가격 증명서를 나한테 내. 그러면 그 보험사는 그렇죠. 쟤네들이 주고받은 가격 세금 계산서 맞습니다. 그럼 네. 보험사는 그 앞단에 있는 그 해상 운송 사업자에게 가격 증명서를 내. 네. 그러면 올라가서 결국에는 구매자가 이 가격 증명서를 처음에 할 때 그 가격 증명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위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면 네. 이중 계약을 하거나. 네. 그렇죠. 일단 60%치 먼저 보내고 네, 네. 네. 그리고 나서 또 줄게. 뭐 네. 돈은 나중에 줄게. 그리고 실제로 뭐라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 지금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도 거기는 물론 가격 규제는 아니에요. 물량 네. 규제기는 합니다.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조해서 이제 그 국제적으로 이란산 원유야 베네수엘라산 원유는 거래가 안 되도록 막아놨는데 얼마 이상은. 네. 근데 이 그 서류를 위조해서 사고 파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걸 잡아낼 수 있느냐 잡아낼 수 없느냐의 문제인 건데.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 감독청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뭐 해외 자산 무슨 추적처인가 이런 게 있어요. 예. 기관이 있어서 그런 걸 잡아내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이중 계약을 했는지 그렇죠. 뒷돈을 줬는지 맞습니다. 등등등. 불법 거래라고 하죠. 불법 어떻게 거래. 잡아낼까? 네. 해상에서 몰래 하면 뭐 위성으로 잡아내나?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있죠. 그 최근에 그러니까 우랄 원유라고 하죠. 러시아산 원유를 우랄 원유라고 하는데 보통 유럽으로 가는 그 원유가 수출이 되는 한국에서 출발을 한 배가 흑해에서 인도 배를 만나서 네. 거기서 기름을 바꿔 실는 거예요. 그렇죠. 배에서. 맞습니다. 네. 이제 그 배가 이제 인도에 들어와서 정제를 해서 다시 판매를 하는데 네. 이제 인도에서는 그 서류상으로는 이게 러시아산 원유라고 안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잡을 거냐? 이런 문제들이 아직 굉장히 산적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 100% 잡을 수는 없는데 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모 언론사가 추적을 해봤더니 그렇다라고 해서 잡힌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얼마나 완벽하게 잡아낼 수 있느냐 그 체계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숙제는 가지고 있는 거죠. 잘 안 될 것 같군요. 그럼 제 생각에는. 제가 틀린 일이 얼마나 생각하기에도 많겠습니까? 그렇게 막 잘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구멍들을 좀 하나하나씩 따져보죠. 뭐 어떤 구멍들이 있는지. 일단은 그 어찌됐든 그래서 그런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꼭 그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예.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구멍은 가격인 건데 아까 제가 배럴당 60달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게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게 러시아산 원유가 유럽에 있는 현물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가격이라서 그냥 63달러 정도까지 4달러 정도까지 내려와 있기는 한데 그렇게 크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죠. 진짜 싸네요. 네. 이 가격이 어떻게 정해졌냐면 지금 현재 시장 가격에서 5% 정도 낮은 가격으로 설정이 되게끔 해서 딱 그게 60달러가 결정이 된 겁니다. 아, 네. 원래는 그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그 65달러에서 70달러 수준으로 결정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폴란드나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왜요? 그 정도 가격으로 하게 되면 러시아에 큰 타격이 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그 주장했던 가격은 30달러 정도입니다.
아예 네. 살 거면 30달러에 사든지. 왜 그러냐면 러시아산 원유의 생산 단가가 30에서 40달러 정도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데 네. 생산 단가가 그 정도니까 60달러에 팔게 되면 어찌 됐든 뭐 30달러에서 20달러에 남겨 먹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60달러 정도로는 러시아가 돈을 좀 덜 벌게 되는 거지. 여전히 막대하게 돈을 버는 거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 폴란드는 러시아가 정말 싫은데. 정말 싫은 거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완전히 말려 죽여야 된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그 뭐랄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유가를 그 상한 가격을 확 낮춰놓으면 국제 원유 시장에서 러시아산 원유가 다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 가격에는 안 팔아. 맞습니다. 못 파니까. 만약 진짜 그게 작동해서 30불에밖에 못 팔면 러시아는 아예 안 파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전체 원유 시장에서 러시아산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거든요. 예. 이게 빠져나가면 당연히 다른 그 가격들이 같이 올라가겠죠. 그렇지. 두바이나 뭐 예. 텍사스산 예. 원유나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60달러 이상은 못 내리겠다라고 해서 딱 애매한 60달러에 걸쳐져 있는 건데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이 가격으로 실제로 작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조를 하면 어떡하냐, 뭐 구멍들을 어떻게 적발을 하냐 이 문제 그 이전에 이 가격으로 효과적으로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가 그렇게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다. 60달러라는 가격 제한이 애매한 가격이다. 맞습니다. 아, 전혀 그렇게 막 크게 그 러시아에게 큰 그럼. 타격을 주지 못하는 가격. 5%? 네. 살짝 애매하네. 그러니까 적을 공격하려면 주먹으로 쳐도 내 주먹이 아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내 주먹은 안 아파. 그게 싸움인데 내 주먹은 안 아프고 쟤를 아프게 할 방법을 찾으니까 없죠. 겨울에 뜨뜻하게 다 더운 물 데워서 쓰고 싶지. 그걸 아끼고 안 써야 러시아도 타격을 입지. 네. 그건 그거대로 다 쓰면서 어. 무슨 타격을 입힙니까? 전쟁 중인 거 맞아요? 그리고 되게 그 전에 뭐 수입하지 말자고 했을 때도 몰래 러시아에서 정제해가지고 섞어서 맞습니다. 막 하고 이랬는데요, 뭘? 그래서 일단 이 60이라는 가격이 조금 그 애매한 걸 떠나서 전혀 타격이 안 된다고 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사진을 또 하나 보여드리면 예. 요거는 그 유럽 현물 시장에서 가격이 아니라 이제 그 현지에서 판매되는 그 원유의 계약 가격 기준인 건데 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아시아로 오는 원유 가격입니다. 예. 이거는 아직까지 뭐 70불 정도에 있으니까 이 원유는 조금 타격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근데 프리모스크나 노보로시스크에서 오는 원래 유럽으로 향하던 원유의 가격은 이미 50불까지 떨어져 있어요. 아. 그게 무슨 그런- 말이죠? 그런데 60불에 산다고요? 그러니까요. 이미 지금 사오는 가격이 50불인데? 그러니까 원래 그 러시아에서 네. 유럽으로 가는 네. 원유에 원래 가던 원유에 지금 그 가격은 한 50불 수준까지 이미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못 사게 하고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50불에 몰래 팔고 있었다. 맞습니다. 어. 물론 이 원유에는 그런 게 포함이 돼 있긴 해상에서 판매가 되는 거기도 하고 예. 이 가격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예. 가격 상한제를 떠나서 이것과는 별개로 12월 5일부터 유럽에 있는 EU에 있는 국가들은 러시아산 원유를 해상으로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이미 6월 달에 러시아 제재안을 발표하면서 이미 예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줄어들겠죠. 예. 그것 때문에 수요가 줄어드는 가격이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건데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그 러시아산 원래 유럽으로 향하던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은 이미 50불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60불이라고 하는 가격이 무슨 의미가 있냐? 뭐예요? 그러면 더 비싸게 사주겠다는 거예요? 더 비싸게 사주겠다는 건 아닌 건데 네. 상한선이 60불이니까 예. 이게 그래서 무슨 효과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한선을 뭔가 정하면 다 상한선을 60불, 정할 때는 60불로 하는 거죠. 그렇지. 아니면 뭐 스팟 가격에 뭐 얼마를 더한다든가, 뭐 얼마를 뺀다든가. 어. 그래서 가격 메커니즘은 그런 식으로 돼 있기는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2개월마다 한 번씩 이 가격을 조정을 합니다. 네. 2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현물 시장 가격일 거예요. 현물 시장 가격에서 5% 빼기. 빼기. 어. 딱 그래서 60달러 정도가 나온 건데 예. 이 아까 말씀드린 이 그 원유 계약 가격은 현물 시장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갭이 네. 벌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야, 러시아 원유는 되게 이상하네. 제가 다 주지 말고 5%는 깎읍시다. 올소
이게 뭡니까 이게? 좋네. 야, 우리도 싸게 사고 좋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것도 원래는 들어갈 생각이 없었는데 마지막에 폴란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들어간 거라고 해요. 예. 근데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지 간에 60달러라고 하는 게 지금이야 뭐 상한선 의미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또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의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어쨌든 시장 가격보다는 훨씬 더 싼 가격으로 캡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이제 이게 들어간 거였는데 예. 그리고 이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 가격을 이렇게밖에 놓을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뭐 다들 많이 아실 것 같기는 한데 왜 60불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60불이라고 하는 가격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 네. 딱 그 정도 가격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 뭔가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낮추게 되면 이 러시아산 원유가 국제시장에서 빠져나가서 다른 곳으로 가고 그러면 국제시장에서 원유를 사는 다른 국가들은 더 비싼 가격으로 사야 되고 빠져나가서 다른 데로 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인도 같은 나라들인 건데 네. 원래 그 EU나 미국 같은 경우에 이 가격 상한제를 할 때 무조건 인도를 끌어들여야 된다. 예. 그래야 이게 성공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도 중국이 최대 수요처니까 그렇죠 요즘. 중국보다는 인도가 훨씬 더 큽니다. 예.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러시아 원유 러시아 수입 원유와 비중이거든요. 관련해서, 예. 수입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 파란색이 차이나 중국이죠. 예. 노란색이 인도입니다. 그 다음에 터키. 녹색이 터키인데 이 세 나라가 주범인데 네. 보시면 차이나는 뭐 등락이 조금 있긴 하지만 별 차이가 안 나. 별 차이가 나진 않죠. 예. 그래서 근데 차이나. 인도를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인도가 네. 그러니까 몰래 지금 남들이 안 살 때 싼 가격으로 많이 샀다는 뜻이잖아요. 인도가. 맞습니다. 한 50배 정도 수입량이 늘었다고 해요. 와. 그럼 사다가 네. 정제해서 파는 거예요? 뭐 그냥 팔 수도 있겠네요. 정제해서 팔기도 하고 섞어서 팔기도 하고 이런 방법을 쓰는 거죠. 야, 전 세계 막 인도산 원유의 물량이 막 야, 인도에서 언제부터 석유가 났어?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확인된 건 아닌데 예. 인도가 러시아랑 계약을 하는 거니까 서로 한 20% 정도 싸게는 사갔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입장에서는 이게 가격을 낮춰놓으면 본인들 가지고 있는 물량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인도는 싸게 사고 국제시장에 내놓을 때는 더 비싸게 팔고 아, 그렇지.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다 피해를 보고 인도만 수혜를 보는 그런 이상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60이라고 하는 가격 자체가 그런 효과가 최소화되는 본인들이 계산을 했을 때 그 지점이라는 거죠. 60불이면 어이없다. 러시아가 어이없네. 인도에만 팔고 유럽에는 안 파는 그런 짓까지는 안 할 거다. 맞습니다. 그게 무슨 제재입니까, 근데? 그래서 되게 웃긴 게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백악관에서 브리핑에서 이 질문이 나왔어요. 예. 이게 왜 60불이냐라고 했더니 원래는 전쟁을 막고 조금 러시아 재정에 타격을 주겠다. 그래서 원유 가격 상한제라고 하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런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굉장히 야단 법석을 떨었던 건데 예.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조금 더 싼 가격에 안정적으로 러시아가 원유를 국제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었다. 제 추측입니다. 네. 이거 와.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얘기한 거죠? 아니요. 오늘 한 거라서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할 때 백악관의 기자들과 입장에 정례 브리핑에서 아니, 옛날에 요거를 도입하자고 한 게 네. 어느 날 갑자기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맞아요. 유럽 아, 회의에서 네네. G7인가 네네네. G20인가 회의 가서 네, 맞습니다. 제안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제 생각에는 어느 날 번뜩 떠오른 거예요, 제닛 옐런이. 그래서 말을 던진 거예요, 거기다가. 네. 그러면 이제 재무부의 밑에 참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이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업데이트하고 보고하고 네.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됐어라고 물어보면 진척 안 되고 있습니다라는 보고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뭐 당신은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그냥 나한테 전해만 주는 사람이야? 일을 되게 해야지. 라고 했을 거고 제니 영어로. 그럼 이분은 가서 이제 그럼 유럽 못 나가지고 야 우리 장관님 하자고 했는데 하는 신용이라도 좀 해보자 좀. 야 너도 공무원이잖니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지금. 하기는 하되 말이 안 돼. 이상하게 이상해요. 되긴 되는 걸로. 여튼 그래서 되게 애매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사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러시아 제재는 해야 되겠고 뭐 실상 제재가 얼마나 될지는 사실 가늠하기도 쉽지 않은데 뭐 예. 한 65달러에서 팔고 있는 걸 60달러에 판다라고 해서 러시아가 얼마나 타격을 입을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또 같은 날 해필이면 또 푸틴 대통령이 예. 2023년에서 25년 예산법에 서명을 했는데 네. 이게 뭐 맞을지는 뭐 장담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니기는 해요. 근데 내년에 예상되는 2023년에 예상되는 러시아의 재정 적자가 GDP 한 2% 정도 그 정도인데
이게 2025년이 되면 재정 적자가 0.7%로 줄어든다라고 러시아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본인들은 뭐 유가 상한제 이런 거 감안을 해도 재정 적자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본인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수입하는 유가에는 영향이 어떤 사실 영향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조금 그 벗어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원래는 5%였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1% 정도까지 줄었더라고요. 전체 그 원유 수입량에서 러시아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밖에 안 돼요. 아, 매우 미미하군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아직 한국이 이 연합에 뭐 참여하겠다라고 네. 하는 뭐 그런 그 선언까지는 하지는 않았는데 예. 예전에 추경호 장관이 뭐 우리도 참여하겠다라고 지나가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기는 하죠. 아직 참여국 가입국은 아니지만.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는 크게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군요. 유가를 올리는 일이에요. 이게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유가는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잖아요. 네. 러시아산 원유 상한제를 하든 러시아에서 무슨 축제를 하든 러시아가 지구에서 사라지든 뭐 어쨌든 수요가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유가는 오로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네. 러시아산 원유 상한제를 하면 공급이 늘까요 줄까요? 이것만 보면 돼요. 그럼 러시아가 더 캐겠습니까? 더 캐진 않겠죠. 덜 캐겠죠. 그럼 어떤 유가가, 식으로든. 그럼 나머지 유가가 당연히 오른다. 유가가 오르는 건데 그냥 중학생은 이런 산수를 잘 하는데 왜 정치인의 쪽으로 가면 그게 미국이나 유럽은 이런 계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산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네. 감산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감산을 할 수는 없을 테고 그러면 계속 어느 정도 러시아- 물량을 러시아 뽑아내야 하다. 입장에서는 70불에 파는 것보다 손실일 수 있고요. 예. 그렇죠. 러시아에 타격을 주는 만큼 전 세계 유가는 올라간다. 전 세계 유가는 올라간다. 제가 분양가 상한제랑 똑같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아파트 공급이 줄죠. 건설업자들이 야 왜 상한제 하는데 해? 나는 상한제 안 할 때 할 거야. 당연히 줄죠. 네. 그만큼 올라가죠. 그러나 그 분양가 상한제를 해서 분양을 해야 하는 그 아파트, 이 러시아 같은 자식들, 이 사람들은 피곤하죠. 제가 받을 수 있는 거 못 받으니까. 그러나 이 건설업자 또는 이 시행사, 이 조합원들은 피해를 보는 분양가 상한제지만 그게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올린다니까요. 똑같습니다. 그럴듯하네. 여튼 미국이나 유럽 입장에서는 어떤 Exactly the 방식으로든 same.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하기는 네. 해야겠고 예. 근데 그 원유 가격이 오를 만큼 공급이 줄어들면 안 될 테니 예. 그 딱 그 미니마이징이라고 해야 되나요? 맥시마이징이라고 해야 되나? 그 딱 그 지점이 어딘지를 계속 고민을 해오다가 그래서 70불이니 뭐 65불이니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60불로 결정이 난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규제를 제재를 하긴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합법적으로 하여튼 러시아 원유를 좀 사겠다는 뜻처럼 오히려 더 보이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그럼요. 그 전에는 암암리에 몰래 진짜 뭐 인도로 통해서 이렇게 네. 거래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더 낮은 가격에. 그렇죠. 근데 야 이렇게 안 되겠어. 도대체 암 시장이 너무 커서 안 되겠어. 양성화해. 그래도 차마 그냥 다 하는 건 자존심이 상하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제가 조금 깎아서 양성화하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한테 우리도 뭐 좀 하고 있는 거야라고 보여주는 거죠. 똑같죠. 무주택자들한테 우리 좀 하고 있어요라고 보여주는 게 그렇죠. 그래서 EU 제가 보도자를 찾아봤더니 거기에 그런 문구가 써 있더라고요. 예.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개발도상국들, 그러니까 이번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국가들은 예. 오히려 러시아산 원유를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좋은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당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조금 더 종결되는 시기를 당기기 위한 제재 조치냐, 과연 그런 거냐? 아니면 이게 인플레 압력을 줄이기 위한 뭐 그런 그런 걸 거냐? 생각하는 그런 거냐. 굉장히 성격이 모호해졌다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래서 러시아는 그 정도 5% 할인 뭐 이 정도 50불에도 팔았는데 뭐 괜찮네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미국의 되게 유명한 싱크탱크 중에 국제전략문제연구소라는 데가 있잖아요. 예. CSIS라고. 예. 거기 선임연구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유 시장 안정을 유지하면서 러시아 경제를 압박하는 거는 어렵다. 그래서 이게 뭐 이미 그 지난해 제재를 하면서 예. 러시아산 원유를 서방 국가들이 그 수입하는 비중을 많이 줄였더니 이게 다 인도랑 중국으로 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인플레가 줄었으면 조금 더 대담하게
그러니까 조금 상한제 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담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니들이 그거 못해서 이거는 사실 효과가 없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타협의 산물이군요. 60달러라는 숫자. 그렇죠. 그래서 시장도 되게 비슷하게 반응을 했어요. 환율을 보시면 잘 알 것 같은데 사진을 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달러당 루브라 가치를 쭉 이렇게 세워놓은 예. 그래프인데 이게 딱 전쟁이 날 때쯤이죠. 네. 그때 원래는 한 그 평균이 한 달러당 80루블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한 140루블까지 치솟았다가 치솟았다가. 쭉 떨어져서 음. 지금은 딱 5일 기준으로 봤을 때 62.5루블. 러시아 루블이 루블이 강세. 강세네. 강세죠. 한 강세다. 20%, 25% 정도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원화랑 비교를 해도 이렇게 돼요. 아. 예전에는 그 야 루블에 투자했어야 되는 거네. 1루블을 샀으면 지난 16만 1년 줬으면 지난 되는데 1년간 잘 샀으면 더블 먹었네. 16루블만 줬으면 예. 아니 16원만 줬으면 1루블을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네. 20원을 줘야 한 21원 정도를 줘야 1루블을 살 수가 있습니다. 최저점에는 9원만 줘도 루블을 살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으니 네. 네. 와. 야, 10원에만 샀어도 올해 같은 장에 더블 먹었네. 그래서 여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원유 가격 상한제라고 하는 걸 했지만 예. 전혀 뭐 그 러시아는 없다. 효과가 없다. 그 전에도 효과가 없고 지금도 효과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내려오겠죠. 실제로 그게 워킹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이진우 2%가 처음에 물어봤던 것처럼 이게 위조라든지 네. 그런 그다음에 것도 문제도 있고. 그 중간 서비스 시장이 그 서방 국가들이 90%를 장악했다라고는 했지만 예. 또 10%는 다른 나라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 중간 서비스 영역 자체를 우리가 내재화를 하겠다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겠다라고 할 얘기를 수도 있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심지어는 그 전쟁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원유를 실어 나르는 배들 이 중고 배들 한 100척가까지 모았다고 해요. 보험 안 들고 싼 배로 하겠다. 아니, 본인들이 운송을 해주는 거죠. 우리 배를 통해서 운송을 하면 된다. 굳이 유럽에 있는 나라, 미국에 있는 나라 배 이용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운송해줄게 돈만 내라. 그다음에 보험 서비스라든지 금융조달 서비스도 본인들이 다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서 해줄 테니 우리가 사가라. 이렇게 아예 그냥 시장을 분리해버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러시아는 투자할 방법이 잘 없습니다. 러시아에 네. 왜요? 거래 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ETF가. 아 러시아 주식 시장 따라가는 ETF 예스. 거래 정지됐어요? 거래 정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1년째 거래 정지되어 있습니다. 아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원유 가격 상한제는 시작은 됐으나 잘 안 될 것 같다는 분위기만 뒤숭숭하다. 맞습니다. 네. 전혀 효과가 없을 것 매우 같다. 애매하네요. 매우 애매하네. 그 이유는 설명하신 대로 이러저러하다. 맞습니다. 그냥 뒤로 당당하게 사는 뭐 인도, 중국, 터키만 논하고 있다. 그렇죠. 오히려 좋아한다. 앞으로는 앞으로 사도 되겠네. 조금 할인된 가격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유 가격 상한제로 원유 가격이 안 올라가면 그 상한제 1년 365일 계속하죠. 유가 걱정을 왜 합니까? 상한제로 가격이 조절되면. 다 그렇죠. 상한제로 되면.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정치인들 하는 얘기죠. 속는 국민들이 바보죠. 아니 사실 이게 원유 가격을 잡으려고 했던 건 아니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목표는 러시아를 말려 죽이겠다 했어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고 그냥 러시아 원유를 사고 싶었던 것 같아. 근데 차마 그냥 산다고 말을 못 하겠고 상한제 해 이렇게. 상한제라도 그냥 포장을 살짝 씌워서 그냥 사자. 어차피 안 해도 뭐 인도 그렇지. 통해서 하고 뭐 하고 다 사는데 뭐 야 차라리 이럴 바에 아, 사고 싶었다가 본심이 아닐까? 근데 EU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 상한제 말고 따로 다른 조치가 있어서 이미 해상으로 들어오는 네. 원유는 수입 금지를 했고 네. 지금 살 수 있는 거는 파이프라인으로 들어오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해상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일단 수입 금지. 그리고 그 다음에 파이프로 그럼 원유 가격 괜찮고. 상한제를 도입해서 60불에 사는 나라들은 어느 나라들이? 다 다른 나라인 거죠. 유럽 이외의 다른 나라. 유럽 이외의 다른 나라. 미국은 살 필요가 없는 거고. 예. 그래서 본인들은 사지 않고 그냥 다른 나라들이 살 때 우리가 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우리가 제재를 할 거니까 니들 60불 이상 사게 되면 우리가 서비스 안 해줘. 아, 그 얘기인 너희들도- 거예요. 유럽은 사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싼 가격에. 알겠습니다. 우리는 안 사고 있으니 너희들도 협조해서 60불 이하로만 사라.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럼 60불에 사면 되겠네. 우리나라. 네. 그렇죠. 60불에. 근데 지금 70몇 불에라며. 인도가 61불에 사가고 있겠죠 지금. 우리한테 물량 안 오는 거 보면.
그것도 좀 그런가? 근데 러시아 전쟁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좀 얘기는 해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60불 이하에 팔지 안 팔지는 모르겠지만 네. 거기에 가입을 해서 60불 이하에 사겠다라고 공언을 하는 순간 우리는 니들한테 안 팔아. 아, 우리랑 다이다이로 계약을 해서 가격 다이다이가 흥정을 해. 뭡니까? 아, 네, 다이다이랑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원유 가격 알겠습니다. 상한제에 대한 네, 그런 거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